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늘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왜곡 조작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날짜로 21일 또는 25일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러시아 국경을 통과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가 유력 행선지로 꼽혀온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더 북쪽 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보스토치치 우주기지에서 북러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면 주저없이 추가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두 나라 간 문제라며 반응을 내지 않은 채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정년을 앞둔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됐지만 퇴직 전 징계가 결정되지 않으면 연금 삭감 등의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도의 허점, MBN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해 차선 한 방향이 전면 통제되며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어제 반포역에서도 땅꺼짐이 있었는데 잇따른 도심 땅꺼짐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시간이 채 안 돼, 그러니까 1시간 50분 정도 해서 종료가 됐는데 이 대표 측에서 지난번 못한 양만큼만 더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조사를 끝내고 나오면서 검찰은 결국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했는데 그래도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듯합니다. 참 조서 날인은 2차 조사뿐만 했다고 하네요. 저 소식 먼저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에 다시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다소 지친 듯한 목소리로 4분여간 천천히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재차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청사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 성향 단체가 모여 맞불 집회를 벌였지만 양측 간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주변에 인력 49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는 일찍이 끝났지만 조서를 열람하느라 좀 늦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윤기란 기자, 이재명 대표 예상보다 소환이 빨리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인 6시 12분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까지 마치고 수원지검을 떠났습니다. 검찰청에서 나온 이 대표는 차에 오르기 전 검찰이 오늘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네, 이 대표는 오늘 조사한 내용의 조서엔 서명했지만 지난주 조사에서의 조서엔 여전히 서명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는 제 뒤로 보이는 건물 15층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후 1시 39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3시 28분쯤에 종료됐으니까 2시간 가까이 추가 소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검찰은 조사가 중단되며 질문을 절반 정도밖에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조사 전부터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질문지를 30쪽 정도로 축소해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추가 조사에서 검찰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이 대표는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번 소환을 끝으로 이 대표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남은 건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 언제쯤 결정이 되겠습니까? 네, 지난주 소환 조사가 도중에 중단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가 조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않아도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이미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표가 지난 조사 내용의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조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구속영장 청구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의혹을 묶어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금요일이나 주말에도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6차 소환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국회 출입하는 강영호 기자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언론이 예상한 대로 이번 주 후반에 구속영장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의 표결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네, 국회 접수되는 체포동의안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살펴보면요. 오는 18일과 20일, 21일과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시간 통상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주말 고려하면 20일 보고 21일 표결이 가능한 겁니다. 다만 이 대표가 오랜 기간의 단식 탓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부는 어떻게 결정이 됐었죠? 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168석의 민주당 기류에 따라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함에 따라 당초 가결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최근 들어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변화라면 뭐 이 대표의 단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부결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단식하는 상황에서 동정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오늘 열린 의총에서도 관련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저들의 소굴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저 무효인 사법처분에 우리가 순명하고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나서서 가결을 주도했을 때 자칫 사법부에 구속해도 좋다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간 비명계 내에서는 아무래도 가결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식을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비명계에선 그간 이 대표가 당당히 영장 실질심사에 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연일 이어진 단식에 비명계 의원들도 관련 언급을 꺼리는 게 사실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가결표를 던지는 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토로했는데요. 그러니까요. 불체포특권 포기를 처명했던 만큼 비명계에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은 당당하게 나가야 영장 기각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대표가 나서 가결을 주장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이 대표가 직접 본회의 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이때 가결을 요청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이번 단식으로 정부 여당은 꿈쩍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곤란해진 건 민주당 내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영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 재판을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간혹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조서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를 말하는데 피조사자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잘 담겼나 한자 한자 확인까지 하기에 조사 주체나 피조사자만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해 대선 전 JTBC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입수했다며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을 뉴스타파의 보도보다도 먼저 보도를 했었죠. 도대체 남 변호사의 조서를 어떻게 방송사까지 입수했던 걸까요?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21일 JTBC는 남욱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했다며 내용을 일부 보도했습니다. 남 변호사가 검찰에 조우영 씨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 커피를 타주며 첫 조사와 달리 잘 해주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 변호사가 착각이었다며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조 씨도 해당 기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JTBC는 왜곡 보도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검찰은 열람이 제한된 수사 자료를 해당 기자가 어떻게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해 기록을 해당 기자에게 넘겼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기자는 보도 당시 회사에 기록을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하는 걸로 전해지는데 당사자가 부인한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수사 자료가 정치권 관계자 등을 통해 언론에 새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은 해당 기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떠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하산역에 머물다 다시 연해주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와는 다른 방향인데요. 조금 전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일이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우주기지는 김 위원장이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여기서 만날까요?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짙은 녹색 열차가 느린 속도로 러시아 국경을 지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그제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열차는 오늘 오전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행사도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이 아니라 북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대신 철도가 연결되는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나 하바롭스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실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У меня там есть своя программ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когда я туда приеду, узнаете. 조금 전 교도통신도 두 정상이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동에서 수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전용기로 추정되는 고려항공 비행기도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했으며 북러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북측 인력이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수행단에는 군서열 1, 2위인 리병철, 박정천을 비롯해 군 실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면면을 보면 정상회담 의제가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북한은 포탄을 주고 기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과연 재래식 무기를 받고 핵심 위성 기술을 줄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먼저 수행단에 어떤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출발 사진입니다. 환송악수를 하는 김 위원장 뒤로 최선희 외무상에 이어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정지도 부장이 보입니다. 리 부위원장과 박 부장은 군서열 1, 2위이자 전략무기 개발 주역으로 꼽히는데 회담에서 군사협력과 무기 거래가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 수행단엔 박태성 우주과학기술위원장과 김명식 해군사령관, 조충용 군수공업부장도 포함됐습니다. 박 위원장과 김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고 싶은 위성과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업무를 맡고 있고 조 부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재래식 포탄 생산 담당자입니다. 러시아가 필요한 것은 북한산 촉포탄이고 그거는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 지원이 아니겠느냐. 북한 입장에서는 뭐 ICBM 기술이라든지 핵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 여정 부부장은 환송 행사인 모습을 드러냈지만 방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딸 김주애는 동행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러시아에 갈 때마다 멈춰서는 곳이 바로 하산역입니다. 4년 전 북러 회담 때도 이곳에 들렸는데 여길 들르지 않으면 러시아에 못 갑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하산역은 두만강 하류에 있는 러시아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육로로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유일한 통로여서 지난 2019년 북러 정상회담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거쳐갔습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 태양호는 이곳 하산에서 바퀴를 바꿔야 합니다. 좌우 레일 사이 폭이 북한은 1435mm인데 러시아는 1520mm이기 때문입니다. 바퀴 사이를 더 넓혀야 러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셈입니다. 태양호가 시속 60km 정도로 천천히 운행하는 걸 감안하면 평양에서 하산까지는 꼬박 14시간이 걸립니다. 하산에서 바퀴 정비를 하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김 위원장은 이동수단으로 태양호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토 내에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서 다소 시간의 지연이 있더라도 철도로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일 것입니다. 하산에서 열차 정비를 한 태양호는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탄 전용 열차 태양호를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투박한 외관을 가졌지만 방탄 소재로 만들어졌고 감시를 피하기 위한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해 보안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 초록색에 노란 줄이 그어진 전용 열차 태양호의 모습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회담 때와 똑같습니다. 투박한 외관과 달리 태양호는 창문과 객차 겉면이 방탄 소재로 만들어졌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박격포도 탑재됐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태양호의 내부. 김정은 위원장이 노트북에 위성 전화가 있는 집무실에서 러닝 셔츠만 입은 채 참모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과 가죽 소파가 갖춰진 회의실도 보도됐습니다. 나에겐 쉴 권리가 없어. 하시며 열차 강행군을 이어가시던 그나날. 태양호는 김일성 주석에게 스탈린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선물한 열차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3대가 쓰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 탑재로 시속 50km 정도로 느리게 달릴 수밖에 없지만 전용기보다 노출이 적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방문 때도 태양호를 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중국 국제항공의 보잉 747을 탄 이후로 해외 방문 시 전용기 참매 등 항공기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I think that Kim Jong-il's penchant for taking the train was perhaps out of fear of flying and being shot down, which of course resonates today.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수행했던 러시아 장군은 회고록에서 푸틴의 전용 열차도 태양호의 편안함엔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온 뒤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책임을 거론하며 북러 회담을 앞둔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하는 걸 어쩌겠습니까? 원주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G20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북핵 위협에 대해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임박한 북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무기 거래 논의가 명백한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6년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에 찬성했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된 뒤 입장을 바꿔 지난 2021년에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현재의 대북 제재를 만든 러시아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러 정상회담 관련 유엔과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노력 관련 절차도 논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러시아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선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최진학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대해서 큰 실수다, 자포자기다,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무기 거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김정은과 푸틴의 회담 성격, 탄약의 양과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for the Russian military to use against Ukraine. 특히 미 국무부는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구걸하고 있다고도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여기서 국제적인 왕따는 김정은이고 구걸하는 것은 푸틴을 지칭한 건데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겁니다. 외신들은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 파장에 주목했는데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첨단 기술을 얻으면 한미일의 안보 위협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겉으로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회담에 중국은 크게 관심이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죠. 우선 다른 나라의 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속내가 불편해서 그렇다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베이징에서 가보겠습니다. 윤석정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중국은 아무래도 계속 지켜보고만 있다는 느낌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째 북러 사이의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朝鲜领导人对俄罗斯的访问是朝俄之间的安排，中朝是山水相连的友好邻邦，当前中朝关系。 중국 언론들도 외국 언론 보도를 단편적으로 인용할 뿐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속내가 불편하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진다는 건 그만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뜻합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 수립 1인 구구절 행사와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에 참석한 대표단의 격을 과거와 비교해 확 낮춘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추가로 받을 경우 중국이 이전처럼 마냥 북한 편만 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로 협공받는 중국으로선 한 나라라도 더 우군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러 관계는 사상 유례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고 크렘린궁도 중러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것이라며 중국의 긴장을 늦추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북러 정상회담 장소도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면서 회담 시작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과연 북한이 원하는 걸 선뜻 다 줄까요? 신재우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핵 기술이 교환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진짜 실천이 되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러시아가 포탄이나 탄약이 부족한 만큼 재래식 무기를 요청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재래식 무기 대부분은 러시아제 기준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호환성 문제가 없어 실전에서 당장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KN-23만 해도 별명이 러시아 탄도미사일 이름을 딴 북한판 이스칸데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반면 북한은 위성이나 핵 추진 잠수함에 쓸 첨단 기술을 원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초고급 기술을 러시아가 쉽게 넘겨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북한이 부족한 원자재나 물자를 제공하거나 은퇴한 핵 기술자 파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는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야포는 우리가 5,600여 문,
북한이 8,800여 문을, 다연장 방사포는 우리가 310여 문, 북한이 거의 20배에 가까운 5,500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든 면에서 북한이 절대적인 숫자는 많지만 대부분 전력이 노후화돼 실전 능력에선 훨씬 밀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든 비재칭 전력에 목을 매는 이유도 우리 재래식 전력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네. 북한의 포탄 보유 규모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지만 러시아가 필요한 만큼의 생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포탄과 탄약 생산 기지들이 형성돼 있다. 러시아의 그 포탄 기준에 맞게 단시간 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북한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하라서 이틀 뒤에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김 위원장의 안전 문제 때문에 보도 출발을 이틀 정도 늦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주일 전쯤 뉴욕타임스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김 위원장의 열차 동선이 사실상 공개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 위원장은 자신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미국 정찰 위성을 상당히 두려워한다고 전해지는데요. 그제 저녁에 출발해 오늘 새벽에 러시아에 들어가는, 즉 정찰이 어려운 어두운 시간에 집중적으로 움직이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신재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으로 이슈몰이를 해보려고 했던 민주당. 그런데 허를 찔린 걸까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공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라면서도 적당히 당황한 듯한 모습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MBN에 이 장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으로 인한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장관 교체설이 제기된 가운데 이 장관의 사의는 탄핵이 진행되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는 걸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관 업무가 정지되며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임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이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총회에서 탄핵 소추 당론을 정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이 장관의 사의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합니다. 탄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당론으로 최상병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2차 개각에 나섭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내일 박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2차 전지 벤처 펀드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 해명에 산업부가 석연찮은 답변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받았는데 문제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의견서는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박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수출입 은행장일 당시 방 후보자의 배우자는 벤처펀드에 2억 원가량 투자했습니다. 해당 펀드가 2차 전지 등에 투자하면서 산업부 장관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결국 방 후보자 측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 해명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검토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던 입장이 열흘이 지난 뒤에는 후보자의 지인이 확인한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았다로 바뀐 겁니다. 산업부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입니다. 국회에 나간 답변을 없던 거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실무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그 장관님도 알고 계십니다. 후보자의 재산 문제를 실무자가 확인도 없이 국회에 답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작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법무법인의 해당 검토 의견서는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 명확한 증명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은 그냥 시원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자꾸 말이 바뀌고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은 펀드 처분 입장 발표로 문제가 끝난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함께 자녀들의 재산 형성 문제 등도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에도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쪽은 분위기가 영 딴판입니다. 왜일까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입니다. 분양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아예 분양을 미루어 버린 겁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 휘경 뉴타운입니다. 이미 청약을 마친 단지에 4월 17,000명, 지난달엔 37,000명이 몰리자 다른 사업장도 분양가를 높여 청약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까지 완판되는 등 청약 열기가 달아오르자 서울 강북과 경기 광명 등에서는 분양 열기가 뜨겁습니다. 하지만 한강 이남은 사뭇 다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입니다. 층수가 꽤 올라온 상태인데 올해 분양을 하지 않는데요. 원래 10월로 예정했었는데 내년으로 분양 일정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분양 일정을 잡았던 강남 3구 9개 단지 중 4곳은 아예 내년으로 일정을 미뤘고 다른 5개 단지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강남이 분양가 상한제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비를 합한 값을 넘는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다 보니 차라리 오른 건축비가 반영될 내년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합원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10월 중이라고 그랬다가 미뤄주는 공사하는 비용이나 인건비 때문에 증여로 요구하거든요. 더욱이 내년에는 강남권에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지역 간 공급 격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한 비료 업체가 요소 수출을 중단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1차 대란의 악몽 때문인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요소수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2차 대란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도 일부에선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내 자동차 용품 코너. 빼곡히 채워진 다른 품목과 달리 요소수 매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다른 마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2년 전 요소수 품귀 사태가 다시 빚어질 것이란 우려에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재고가 많은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주말 동안 좀 판매량이 좀 많아서. 유통업체들이 발주를 새로 넣었지만 아직까지 매대가 채워지지 않았고 이렇게 구매를 제한하는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급기야 한 제조업체의 공식 쇼핑몰은 급증한 주문량에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 틈을 타 소셜 커머스 등에서는 웃돈을 얹은 요소수들이 판매되고 있고 그마저도 주문이 취소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유소에도 입고가 지연되는 등 이상 신호가 감지되는데 중간 유통상인이 가격이 뛰자 물량을 쥐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페트병으로 해가 10리터짜리 통이 있잖아요. 통은 아예 지금 공급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매업이나 소매업자들이 해가지고 매점 매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갖고 있는 거를 안 풀고 있는 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전면 수출 통제도 없고 비축 물량도 충분하다고 밝혔지만 2년 전을 기억하는 일부 시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하와이 산불 원인은 미 정부에 있다. 미국 정부가 비밀 무기를 실험해보다가 산불이 난 거다 등등 음모론이 너무 많이 퍼지자 결국 현지 언론들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AI 기술 등을 활용한 중국이 배후라고 하네요.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산불은 1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며 미 역사상 100년 만에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지 당국과 주민들은 허리케인 예보에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하와이 전기 공급 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Going on the ground there, look, there's a power line right there. And shortly after, things were just arcing away on the ground, landed right in dry grass, so sparks, and then there was a fire. 회사 측은 대응에 실패한 당국 책임이 더 크다고 반박하며 원인 파악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선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종 기상무기를 개발하다 불을 냈다는 음모론도 제기됐습니다. 영국 정보당국이 이를 파악했다는 설인데 뉴욕타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음모론을 조사한 전문기관을 인용해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미국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따졌다는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허위 정보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I know him well. He knows me. There's we have very little misunderstanding. We just got to figure out where the red lines are and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each of us. AI 기술까지 활용한 중국이 음모론 생산에 러시아와 공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양국 모두 내년 미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앙부처 5급 사무관. 그런데 이상하죠. 정작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는 피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중징계 사유지만 징계 전에 정년 퇴직하면 불이익이 전혀 없거든요. 징계 퇴직이 아닌 정년 퇴직이 되기 때문에 연금 등의 조치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한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중앙부처 5급 사무관 A씨는 4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13차례에 걸친 카톡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안아보자는 것으로 시작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사흘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차 안에서 전처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6월 벌금 7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중앙징계위는 징계를 보류했습니다. 소속 부처에서는 중징계를 요구한 상황인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1심 판단 이후로 징계를 미뤘습니다. 1심 판결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 A씨는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하면 징계 절차는 중단됩니다. 연금이 절반 깎이는 파면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지만 정년이라는 이유로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징계는 이렇게 형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공무원 일대만 적용이 되고 그런 케이스도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징계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퇴직까지 징계를 유예하는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징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중앙징계위는 취재가 시작되자 1심 판단을 기준 삼은 것에 대해 연말까지 상황을 보겠다는 차원이었다며 연내에는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것에 대해선 자기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은 거라고, 또 다른 아이들이 없을 때 자기 아이를 안아주면 미안하다고 사과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교사의 훈육 과정을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이라고 표현해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미용실입니다. 유리벽 곳곳에 욕설이 담긴 메모 글들이 붙어 있습니다. 화환에는 대대손손 천벌받기리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용실 앞 바닥에는 이렇게 분노한 시민들이 찾아와 던진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한 학부모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이 학부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교사가 2명 다 반아이들 앞에 서게 사과하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벌을 받을지 의견을 물어봤고 듣던 아이가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끝내 교장실로 올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는 인민재판식 처벌 방식을 지향하고 아이에게 사과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교사가 아이 옆 교실로 배정돼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말고는 연락한 적이 없었다며 악성 민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방어 기재하니까 주변에서 다 계속 뭐라고 하니까
정당화하려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하지만 숨진 교사는 생전에 가해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으로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학부모나 학생들과 법적 다툼을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니까요. 대전시 교육청은 직원 5명으로 된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번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서울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이 범행 이틀 전 남긴 메모 내용입니다. 또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요. 범행을 위해서 수십 차례 등산로를 답사하기도 했답니다. 검찰은 심신미약이 아닌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글을 넘겼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너클을 깬 주먹으로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검찰은 최윤종이 4개월 전부터 너클을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수십 회 답사하는 등 이번 사건을 장기간 준비해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5월 귀가 중인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만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 이틀 전에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 등의 메모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이 극렬히 저항하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살인에 이르렀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다만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도 갈증 해소를 위해 반복해 물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최윤종이 심신미약이 아닌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중고거래 앱에서 2번이나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0대 여성과 10대 남성을 노렸다는데 한 번은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한 번은 이 남성이 나오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범행 당일 모습입니다. 범행 후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끌고 피해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정유정은 범행 사흘 전 온라인 중고거래 앱에서도 다른 피해자를 물색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앱으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한 산책로로 유인해 살해하려 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같은 앱에서 만난 10대에게도 성별을 묻고 산에서 만나자고 유도했지만 이상한 낌새를 차린 남성이 나오지 않아 예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까지 확보해 살인 예비 혐의 2건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팅한 사람 4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2개는 채팅 내용하고 그동안 그 진술 내용 또 행적 같은 걸 비교해서 그 살인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검찰 수사에서도 정유정은 과외 앱으로만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살인 예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정유정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 정 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어제 인근 반포역에서도 같은 이유로 땅꺼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걷거나 운전할 때도 불안해해야 하는 걸까요? 백길종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생긴 구멍에 대형 사다리차 바퀴가 빠져 있습니다. 소방대원 여럿이 달라붙어 꺼내보려 하지만 쉽사리 빼내지 못하고 통행이 막힌 차량들은 한쪽 차선으로 엉금엉금 이동합니다. 소방대원들이 기구를 이용해 차량을 끌어올리고 사고 1시간여 만에 구조가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서울 강남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앞 사거리에서 지름 1m, 깊이 1m 내외의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싱크홀처럼 거기가 푹 꺼진 데를 바퀴에 한 반 정도 꺼져 있더라고요. 차량은 많이 밀렸죠. 꽤 많이 밀려요. 땅 꺼짐이 발생한 대로는 이렇게 편도 4개 차선이 모두 통제돼 강남 일대는 오후 내내 교통난이 이어졌습니다. 땅 꺼짐 원인은 도로 및 상수도관 파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도 막 뿜어서 나오는. 상부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잘라내고 이제 세관으로 이제 연결하는 거죠. 도로를 받치던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아스팔트가 내려앉은 겁니다. 상수도 파열로 인한 땅 꺼짐은 어제 새벽 인근의 반포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누수로 인해 10cm나 물이 차올랐던 식당은 아예 엉망이 됐습니다. 물이 자꾸 나오니까 땅이 많이 터지겠죠. 여기 이제 민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거가 강남 한복판에서 연이틀 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런 보험 사기도 있네요. 교통사고로 파손이 경미한 차량 시트의 일부분만 수리하고는 시트 전체를 교체한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보험회사가 수리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걸 노렸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니 보험사뿐 아니라 차 주인도 당연히 손해가 커지겠죠. 강세훈 기자입니다. 경미한 사고로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차량 시트가 터졌습니다. 시트 업체는 에어백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터진 곳만 꿰맸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는 시트 전체를 교체했다며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습니다. 200만 원 그렇게 해요. 지금 꼬매기만 하거나 그리고 에어백 안에만 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40~50만 원에도 끝나는 거죠. 그러면 150만 원 나머지 비용을 부담으로 편취하게 되는 거죠. 중고 시트를 새 것으로 속여 교체하게 됐습니다. 커버도 이제 재생해서 꾸며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북 지역을 부대로 차량 시트 교체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4년간 720차례에 걸쳐 5억 2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동차 시트 전문 업체가 보험 사기로 경찰에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험회사나 운전자가 차량 시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시트 수리 과정을 확인하지 않고 수리가 끝난 사진만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노리고 경찰은 다른 지역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 전국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통신망으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기고 컴퓨터와 전화기는 다 초기화해버렸죠. 이유가 간단했습니다. 경찰이 잡을 수 있나 시험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내일 오후 2시 제주공항에 폭탄 테러를 한다는 제목의 예고글이 올라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김해와 대구, 인천, 김포 등 다른 공항에도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3시간 30분 사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예고글 모두 30대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서울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외장하드,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컴퓨터 포맷하셨어요? 포맷이요? 네, 윈도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건 확인했죠.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 조치했고 이달 초 2차 조사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해외 IP를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협박과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을 연상시킬 만큼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였고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공항 운영 방해죄 적용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특히 국민 불안감이 가중됐던 시기에 경찰 병력 300여 명이 출동했던 만큼 공권력 소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든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흉기 난동 뒤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몰고 도주해버렸는데 체포 당시 마약에 취해서 바닥을 기어다니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사동의 한 거리에서 모자를 쓴 남성이 몸을 심하게 떨면서 비틀비틀 중심을 잡지 못하더니 손발로 땅을 짚고 기어갑니다. 놀란 행인들이 쳐다보는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합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땅에 엎드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몸을 엄청 떨어요. 일반 술 드신 거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런데 A씨는 불과 3시간 전 인근 논현동 골목길에서 주차 시비 도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차 빼주라고 좋게 이야기하면 되지. 우리도 쑥 갔는데 X가 싶다니까. 여기. 이후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특수 협박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가 지난달 초 약에 취해 행인을 친 롤스로이스 운전자와 조폭 선후배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명 밭대리 아저씨를 아십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SNS 등에서 2차 전지 관련 주식이 뜰 거라는 예언을 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인물인데 비슷한 시기 투자 이림 회사에서 고객 자금 운용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 자금으로 주가 띄우기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 팔아갖고 무조건 2차전지 다 질러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해서 에코프로가 30배 갈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박순혁 전 금양이사가 지난해 6월 한 유튜브에서 2차 전지에 투자하라며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이 방송 이후 7만 원대이던 에코프로 주가는 6개월 만에 20만 원을 넘으며 30배에 뛰었고 지난달엔 120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 덕에 박 씨는 밭대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고 주식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이 시기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주식 투자를 대신해주는 투자 이림 회사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넥스테라 투자 이림이라는 회사의 상근 운영본부장이 배터리 관련 상장사의 IR 홍보위원을 겸직하면서 관련 2차 전지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추천한 겁니다. 현행법상 겸직 금지 및 이해상충 방지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 씨가 운용한 투자금은 12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 씨는 입장문을 내고 법률 자문을 거쳐 병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운용하는 자산으로 추천 2차 전지 관련주 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박 씨의 겸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불성시 공시 논란을 일으키고 금양에서 물러났던 박 씨는 금감원의 겸직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4일 투자 이림사에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 세계 지식포럼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을 연결하는 동맹을 구축해 테크노 빅뱅을 일으키려는 글로벌 리더들,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이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유승우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장충체육관의 지식의 축제를 즐기고자 모인 참석자들로 북적입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세계지식포럼은 기술이 쏟아지는 시대, 테크노 빅뱅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테크노 빅뱅을 일으키기 위한 기술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However, in this techno big bang,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technium alliances. To do so, we need a close connection with irreplaceable entities, not the most powerful ones. 테크노 빅뱅을 일으킬 인공지능을 둘러싼 글로벌 리더들이 제시한 해안도 빛났습니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은 화상대담에서 인공지능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People were really terrified about when the first image generators launched, which is there's going to be no role for, artists or visual artists or whatever. But the quality of creative work, I think, is going to go up so much.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인공지능에 인간 지성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the top people in the field have come out and said AI should be regulated. In other words, raw on its own, it's not trustable. You should know if you're reading something, was it created by AI? Even some good portion of it created by AI. You should be told. 에드윈 필러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에스코아오 전 핀란드 총리가 제시한 신냉전 시대 글로벌 협력이 나가야 할 방향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글로벌 석학들의 세션과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된 이번 세계 지식 포럼은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참 기업인 유일한 박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도 경영의 표상으로 기억됩니다.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31세 청년 유일한은 일제 식민치하에서 굶주리고 병든 민초들의 참상을 접하며 건강한 국민만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제약회사를 세우는데 그가 남긴 여러 명언 중 가장 울림이 컸던 건 기업의 이익은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1936년 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3년 뒤 한국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해 주식의 절반을 유한양행 전 사원에게 무상으로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측이 어린이집을 짓느니 안 짓고 내는 벌금이 더 싸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무신사는 직원이 1,500명, 여성 직원 비율도 55%에 달해 당연히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인데도 실수요자가 적다는 이유로 설치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무신사 말대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버텨도 지자체장은 1년에 2차례 이행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매회 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 큰 기업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에 비해 벌금을 무는 게 남는 장사라 이거죠. 실제로 지난 5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렇게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이 136곳이나 됩니다. 미국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인생 전반부를 엄청난 부를 축적하느라 보냈고 나머지 후반부는 이를 나누는 데 매진했습니다. 사회 환원은 부자들의 신성한 의무라면서 말이죠. 윗분들은 직원들에게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다 우리 식구라고요. 하지만 너와 너의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쓰느니 벌금을 내겠다는 게 식구 맞습니까? 정말 내 가족이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발 동동 구르는데 나 몰라라 하다니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차라리 남이 더 낫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벌금이 더 싸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태극전사들은 결단식에서 최선을 다하는 명승부를 다짐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태극전사들이 유니폼 대신 말쑥한 단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단복을 처음 입은 새내기도 4연패에 도전하는 백전노장도 결단식에 오면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첫 아시안게임인 또 실감이 나서 많이 설레는 것 같고 기대가 많이 돼요. 네, 마음에 들어요. 멋있잖아요. 네. 사실 그전에는 좀 잘 못 느끼는데 결단식을 하는 순간 이제 아시안게임이 다가왔구나 이런 설레임. 당초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아시안게임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대표팀은 1년을 더 기다린 만큼 최고의 명승부를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도 좋은 성적과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리기 위해 남은 기간 열심히 훈련해서 금메달 50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항저우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이강인이 건강한 모습으로 훈련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패스를 주고받고 슛과 달리기까지 하면서 정상적으로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의 황선홍호 합류 시점을 내일 축구협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쪽 지방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가 되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강원 영동과 영남권, 광주 전남 지역에는 20에서 6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으로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물러갑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양양은 2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8도가량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살펴보시면 중부지방은 낮 동안 서울이 27도, 춘천이 26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6도, 부산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2에서 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모레인 목요일 잠시 그쳤다가 금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는 주말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